안녕하세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자치분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자치분권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자치분권이 도시 브랜드를 깨운다라는 주제로요. 세계의 각 도시들의 특징들, 그리고 그 자치분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도시들이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을지 그 롤모델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김정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교수님, 저는 강의 제목을 보고요. 자치분권과 도시 브랜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경주 생각이 났는데 경주는 역사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주는 자치분권이 잘 되고 있는 건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 자치분권과 도시 브랜드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인과학의 측면에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하면 이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갖다 이제 초래하게 되고, 이런 도시 경쟁력이 강한 도시들이 대내외에 이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다 이제 알리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주 사례를 갖다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경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환경과 역량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자치 브랜드가 이제 환경 탓, 쉽게 얘기하면 조상 탓으로 이제 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역량,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강화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국내외의 많은 도시들이 상당히 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들을 갖다 이제 소개하게 될 예정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특성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한 미션, 비전, 목표를 갖다 이제 설정하고 매진을 하면은 거기에 부응하는 상당한 성과가 이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강의를 통해서 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저희 김정렬 교수님의 자치분권이 도시 브랜드를 깨운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를 갖다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세방화라고 이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세방화라는 것은 결국 기존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국가를 갖다 이제 지방화와 세계화가 좀 협공하는 그런 구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도시 경쟁력의 강화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갖다 이제 매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링킹핀의 역할을 갖다 이제 수행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많은 도시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이 두 가지 방법에 초점을 부여한 상태에서 자치분권 선진 사례들을 갖다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역사 얘기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 있는 도시들은 일단 브랜드 가치가 높은 도시다, 이렇게 단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역사 속에 도시들이 출현하고 그 도시들이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된 그런 것은 4대 문명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중심 도시를 갖다 이제 하나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BC 6세기경에 상당히 이제 지중해 전반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도시가 이제 바빌론이 되겠는데요.
뭐 이 바빌론이란 도시는 뭐 주변에 이제 그 많은 도시들을 갖다 이제 좀 끌어들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으로 제압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모세 시대에 이제 탈애굽의 그런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이 바빌로니아라는 국가가 강성해지면서 바빌론의 유수라는 또 그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빌론은 세계적인 도시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고대의 인간들은 결국 신과 가까워지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소망이었었는데, 뭐 바벨탑이라고 아시죠? 이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는 신전을 지어서 이제 신과 소통하기 위한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제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비록 흙탑이지만 그때 당시에 흙이라는 기술이었지만 그거를 동원해서 이제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이제 바벨탑을 짓고 그 신전에서 이제 신과 소통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왕조의 권위를 갖다 이제 떨치기 위해서 공중정원이라는 모델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현대 도시의 이제 벤치마킹 사례로도 이제 활용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발전의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좀 간단한 소개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이집트 문명, 알렉산드리아를 갖다 이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스핑크스 같은 그런 상징 브랜드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는 이제 로마와 이제 상호 협력해서 지중해 패권을 유지할 정도로 이 BC 3세기경부터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상당히 세계적인 도시로 이제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라는 것은 공화국 로마가 있고 왕정 로마가 있죠. 기원전은 공화국 로마고 뭐 도시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도시 중에 이제 화산 폭발로 묻혀버린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폼페이를 가서 이제 아주 인상 깊게 봤던 또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의 기둥은 대리석과 적벽돌이 절묘하게 혼합되고 조화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착안해서 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혼합할 때 결국 문명이 충돌하면 망하지만 문명이 잘 혼합되면은 성공한다라는 사실을 갖다 이제 깨우칠 수 있었는데요. 뭐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얘기하면 뭐 여러분 파리 아시죠? 파리라는 도시, 프랑스 도시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도시입니다. 런던, 이 영국의 이제 수도죠. 여기는 좀 적벽돌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대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잘 혼합했을 때 문명이 이제 발전되는 그런 모습, 도시가 이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모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마 시대로 이제 이 로마가 이제 전반기 로마가 있고 또 후반기 로마가 있죠. 이 후반기 로마라는 것은 서노바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비잔틴 제국의 수도는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에서 콘스탄티노플로 개칭돼서 이제 쭉 동로마의 중심지 역할을 갖다 이제 수행을 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는 이제 15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이슬람권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는 이름을 이스탄불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그런 문명의 혼합의 흔적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탄불에 가보게 되면은 뭐 종교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 황제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빵을 무료로 이제 줬던 거, 그 빵과 더불어서 또 오락을 줬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별로 원형 경기장, 아레나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토대로 예를 들어서 콜로세움이 가장 큰 아레나라고 얘기하면 도시마다 조그만 아레나가 있습니다. 아르레가도 있고 니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도 있고 데살로니키에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빵을 던져주고 오락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이제 도시민들의 그런 안위를 갖다 이제 강화하는 형태로 국정을 운영했고요. 그런 비잔틴 제국이 많은 유산을 남겼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남긴 유산 중에 하나만 소개한다라고 얘기하면
동서양을 매개한 그런 그 향신료 문화. 여러분들 세계 3대 향신료가 이제 그 후추, 정향, 계피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활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고기, 뭐 양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요리해서 먹는 그런 그 문화 그런 것들이 뭐 미국에 햄버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이슬람 쪽에서 나온 케밥의 문화 같은 것들이 새로운 그런 그 트렌드로 이제 서구 도시들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나가서는 이슬람에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디저트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리스의 데살로니키라는 조그만 중소도시에 가봤는데 식당의 숫자 정도가 이제 될 정도로 많은 디저트 카페들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유럽으로 전해서 마카롱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케이크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문명을 전파시켰다라고도 이제 그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갖다 이제 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적인 얘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명은 혼합해야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 충돌한 문명은 쇠하는 것이고 창조적으로 혼합한 문명은 융성한다. 그리고 문명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 밸런스라는 것은 또 원동력으로 자치분권, 그 강한 절대 권력이 생기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절대 권력이 시키는 방식, 관치형, 시키는 공부 이거 그 오래 성공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자율도시, 자유도시, 창의도시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역량에 맞는 특성화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우리 주변에서 이제 그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세계 도시의 교훈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더 핵심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행이란 테마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여행을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갖다 확인해 보고도 싶고 보다 역동적인 그런 살아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행을 그 하는 형태로 이제 세계 도시들을 많이 둘러 보려는 기회를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세계 도시들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제가 직접 여행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런 핵심적인 얘기들을 갖다 이제 그 주요 도시 한 6개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제가 많은 도시를 갖다 이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할 도시가 런던입니다. 이 런던이라는 도시를 갖다 이제 그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런던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런던은 산업화를 선도한 도시죠. 산업혁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런던은 목포와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건 모르셨을 거예요. 왜 런던이 항구 도시냐? 사실 이 지리상의 발견이 있던 시절의 항구들은 다 석호이거나 아니면 강에 있었습니다. 방파제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안에는 항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런던의 항구는 어디에 만들었냐? 템즈강 하구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그 런던의 테마입니다. 어떤 테마냐라고 얘기하면 이 템즈강 주변에 있던 항구 도시들을 갖다가 재개발, 재생해서 런던의 경쟁력을 되살린 것이 이제 그 런던의 부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두 가지, 여러분들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있고 도시 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개발에 익숙해요.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도시 정비 수단의 일원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시 정비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 재생법이 만들어진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도시 재생은 한국에서 시작 단계입니다. 그럼 제가 런던에서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례, 도시 재개발 사례를 갖다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 재개발 사례의 대명사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도크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크. 쉽게 얘기하면 도크는 인천에 있는 항구, 그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도크를 만들고 거기에 배를 접안을 시켰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죠. 그 도크 지대를 재개발해 갖고 이제 그 엄청난 그런 이 빌딩들을 갖다 유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세계 금융의 중심지함은 월스트리트이 있고 또 하나가 영국의 시티라는 곳입니다. 이 시티라는 곳이 이제 런던 금융가를 지칭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도크랜드 지역을 갖다 재개발해서 싹 밀어버립니다. 물론 완전히 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재생적인 의미도 약간은 남아있는데 도크가 테마죠. 도크를 테마로 해서 그 안에 가보면 도시재생 박물관도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도크의 유적들을 갖다 우리도 혁신도시 쫙 밀었죠. 가보면 조그만 박물관이 하나씩 있어요. 그 박물관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장소고 현대를 회상하는 것은 높은 스카이스크레이프, 고층 빌딩들이죠. 이 50층이 넘는 고층 빌딩들이 결국 그 런던 금융가의 위세를 갖다 이제 대표하는 그런 지구로 커가고 있습니다. 근데 런던에는 그런 자본가를 위한 그런 도시 재개발, 최첨단 빌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런던의 그런 땅값 비싼 지역은 다 우리도 한강이 엄청 비싸잖아요. 평당 1억에 호가할 정도로. 근데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템즈강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동산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처럼 다 재개발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재생을 합니다. 그래갖고 원주민을 갖다 남기고 스토리를 남기고 임대주택을 짓고 그 최요지의 임대주택을 갖다 이제 짓는 것을 보면서 물론 대처 시대에 영국의 임대주택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임대주택을 갖다 이제 늘리려는 그런 노력을 갖다 이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생의 사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런던이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원기를 갖다 이제 찾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뉴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하면은 이제 맨해탄이죠. 맨해탄이라는 데를 갖다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 끝에는 할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끝에는 브루클린 다리라는 것도 이제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관광의 명소가 됐었습니다만, 좀 좁혀갖고, 맨해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런던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이제 금융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도 있고,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 같이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이런 뉴욕을 살리는, 그런 높은 브랜드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뉴욕이 관광도시로서도 많이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뮤지컬의 또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에스노푸드라 그래갖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음식을 가지고 경연을 펼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구워주는 것을 테마로 해서 한국형 불고기가 이제 한국형 BBQ가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뉴욕이라는 곳이 이제 다양한 에너지. 그래서 이런 뉴욕의 그런 결집력, 이거를 우리가 용광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다 끌어들여서 다 녹여내서 결국은 용광로라는 것은 뭐예요?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갖다 이제 추구해서 거기서 이제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많은 발전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몇 개 이제 의미 있게 봤던 거를 갖다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 한 거긴 하지만은 철도 기지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가 철도를 갖다 이제 재생해 갖고 하이라인이라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죠. 근데 그런 공원이 이제 허드슨 강변에 예전에는 이제 많이 방치되어 있던 그런 곳인데 첼시 마켓에서부터 이제 이 기지창까지 공원이 만들어지니까 그 주변에 그거를 테마로 해서 그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또 빌딩들이 이제 주변에 마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거죠. 바벨탑이 이제 이 문명의 상징이자 발전의 척도였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고층 빌딩이라는 것이 이제 뉴욕의 상징이죠. 이 뉴욕의 고층 빌딩은 30년대부터 이미 이제 생겨났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요즘은 더 많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이라인 옆에는 허드슨 야드라 그래갖고 이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고층 빌딩들이 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재생을 시키니까 따라서 재개발도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욕의 이 관광지로서 이제 뉴욕 같은 것들 중에
컨벤션 센터라는 것이 이제 그 옆에 또 있던데, 뭐 거기에는 되게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경연장 역할을 갖다 합니다. 그런 요즘 도시가 발전하려면은 그런 컨벤션 산업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런 데서 이제 그 단체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유치해서 결국 뉴욕의 그런 활력을 갖다 끌어가고 있는데, 뭐 그런 것으로 또 성공한 대표적인 거는 뉴욕에도 있지만 라스베가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라스베가스가 되게 도박의 도시, 매춘의 도시 이런 그 오명 속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복합 리조트가 선도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뭐 직접 가서 체험을 하진 못했지만 눈으로 봤는데, 뭐 왕궁에 왔다. 그 양탄자, 그 다음에 예술품, 그 다음에 거기에 큰 공연장, 그런 공연장에서 또 이제 그 미국 명문대 학생들이 와서 졸업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뭐 치과 의사들이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가족을 동반해서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도박장도 물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결국 서비스 산업을 갖다 이제 육성하는 브랜드가 있는 뭐 휨 리조트, 샌드 리조트, 이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수출됐을까요? 여러분, 뭐 아시아권에 수출된 두 군데를 갖다 이제 소개해드리면 마카오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싱가포르에 있는 유명한 마리나 베이 마지막이 뭐죠? 샌즈. 이 샌즈라는 것이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복합 리조트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휨 리조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마카오에도 가고, 싱가포르에도 가고, 새로운 그런 원동력, 북부의 원천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창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보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 만들어서 세계인들의 내일 속에 브랜드 가치를 확실히 각인시켜야지만 우리의 그런 국가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도시는 네덜란드의 그런 암스테르담이라는 그런 도시가 되겠는데요. 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는 되게 이제 암스테르담 자체가 이 네덜란드 왕국 시절부터 되게 지방 분권이 잘 돼 있는 나라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7, 8개의 도시들이 이제 연합하는 그런 형태로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관여할 정도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연방제에 비견되는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스위스, 독일,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연방제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연방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방이라는 건 뭐냐? 도시연합체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보시면은 뭐 그런 도시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자기 색깔이 있는 그런 발전을 갖다 이제 추구했고, 또 뜻이 안 맞으면 독립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독립국가인 벨기에라든가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들, 물론 구교를 믿는 캐톨릭을 믿는 종교적인 이유가 컸지만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불어를 쓰고 프랑스에 가깝기 때문에 프랑스 스타일로 가겠다. 그러면 또 네덜란드의 다른 나라들은 우리는 라인강을 이용해서 독일과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 스타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자율성을 주죠. 이런 도시의 자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암스테르담에 가보면은 뭐 말이 하나도 대마초도 합법이고, 그 다음에 매춘도 합법이고, 뭐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질 정도로 투명한 그런 사회예요. 부패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집에는 커튼도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투명한 그런 노력, 또 영어도 잘하고요. 뭐 상인 기질이 있죠. 우리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 썼잖아요. 자기들 언어가 있지만은 영어로 세계를 갖다 이제 좀 개척하는 상인 기질의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이제 이 많은 그런 무역이라든가 상업, 제도와 관련한 어음제도,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을 고안해서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죠. 나아가서는 또 이 서유럽의 이제 자랑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북유럽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북유럽 모델이라는 것은 네덜란드와 독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노와 사와 정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혼합하는 그런 사회협약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북쪽이 전반적으로, 남쪽은 좀 약한 편이에요. 남쪽은 각자 도생 스타일이 좀 강한 편인데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이 또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 1982년도에 서유럽이 다 망합니다.
그 망한 이유는 우리 때문에 망했어요. 일본하고 우리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가 잘 나가면서 세계 제조업 시장을 갖다 확 장악하자 유럽에 있던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다 문 닫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 거기에 오일 쇼크까지 두 번 오면서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뭐 일종의 우리가 더치페이라고 아시죠? 더치페이보다 더 유명한 말이 더치 미러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82년에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노와 사와 정의, 결국 공동체 정신, 그런 공동체 정신은 자치분권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하면 명품 도시로 유명한 그런 뭐 스위스는 갈 때마다 놀랍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오랫동안 볼 수는 없어요. 너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경유지로 제가 많이 이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위스의 유명한 도시 중에서 뭐 베른, 쥐리, 뭐 이런 데들이 유명하죠. 뭐 특히 베른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 수도에는 뭐 되게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부호들이 유학을 거기로 보내요. 아시다시피 우리 김정은 위원장도 뭐예요? 베른의 국제학교에 이제 유학한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쥐리 가면은 이게 세계 금융이라든가 상업의 중심지예요. 독일권 무역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휴양 도시입니다. 세계 부자들이 다 호수에 별장을 짓고 사는, 오지 말라 그래도 뭐 돈 많으니까 다 오죠. 뭐 저 밑에 가보면 또 이제 레마노에 이제 또 멋진 호수 주변에도 이제 많은 부자들이 옵니다만, 그런 이 자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결론에 할 얘기가 되지만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메니티, 생태 경쟁력.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 보면, 최근의 도시들 보면은 이런 어메니티적 요소, 생태적 요소와 첨단 산업적 요소,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한 그런 도시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참 뜨고 있다. 그런 도시들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도시는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이건 유럽이 아니라 한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서유럽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일랜드란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블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더블린이란 도시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아일랜드의 수도이고, 아일랜드는 영국의 8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어요. 너무나 오래 식민 통치를 당하다 보니까 북아일랜드는 그냥 통째로 뺏겨버렸죠. 뭐 영국 사람들이, 우리가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 식민이었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뭐 한 PK 지역 정도는 우리가 뺏기지 않았을까. 뭐 많이 영국 사람들이 들어 살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냥 영국에 남겠다. 그래서 그 도시, 벨파스트 가면은 지금도 도시 안에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도 휴전선보다 높아요. 물론 합한 장벽이긴 하지만 그렇게 높게 한 건 뭐냐 그러면 서로 내전을 벌이면서 조준 사격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특공대들이 상대방을 갖다가 암살하는 식으로 죽이고 싸우다 보니까 뭐 영국계는 약간 좀 무력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아이리시들은 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단식 투쟁.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보비 행거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비극이 있는 아일랜드예요. 그리고 그런 아일랜드는 정말 못 살았어요. 19세기 중반에는 감자 대기근이라 해갖고 전부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좁아 터진 노예들이 타고 가는 그런 조그만 배를 차곡차곡 쌓여진 상태로 보스턴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스턴을 건설하고 뭐 케네디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리시들은 뭐예요? 거의 화이트 니그로로 천대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최고 못 사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더블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불균형 발전이라는 한계는 있긴 하지만, 우리와 비슷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그런 투자 유치, 초고속 성장, 첨단 기술 산업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을 눌렀습니다. 1인당 GDP에서 영국을 눌렀고요. 우리도 조금 있으면은
구매력 기준으로 보는 GDP에서 아마 우리도 한 몇 년 내에 일본을 누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눌렀다 뭐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영국을 눌렀기 때문에 기념탑도 멋진 거 이제 그 첨탑도 하나 만들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뭐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일랜드가 이제 고속 성장을 통해서 드디어 많은 성취를 이뤘지만 이 성취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성취라는 것은 여러분들 1인당 GDP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마구 올렸어요. 마구 올리니까 이제 그 부동산, 물론, 진짜 이제 외국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서 이제 성취한 것도 있지만은 부동산 가치라든가 이런 거품, 이런 것들이 경제 위기가 오니까 뭐예요? 유럽발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이렇게 거꾸로지면서 이 아일랜드가 좀 여러분들 남유럽 경제 위기라고 해서 피그스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그스 국가에 이제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뭐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일랜드를 껴줄 정도로 PIIGS 할 정도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떨어졌긴 했지만은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IMF 극복하듯이 그네들도 뭐예요? 상당히 또 과거에 어려웠던 그런 굶었던 시절의 그런 협동 정신을 발휘해서 그런 IMF의 그런 그 위기를 우리와 똑같이 몇 년 내에 극복하고 다시 이제 그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런 불균형 발전 전략. 이게 사실 불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뭐 지방을 갖다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방을 갖다 소외시키고 침체시킨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 지속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교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아일랜드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베 중앙정부 일본은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일본은 배울 게 많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일본은 시정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읍면동과 유사한, 우리도 일공화국 시절에는 읍면동 자치를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첩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에 보면은 경제가 어려워도 중앙정부가 망하겠다라고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할 때도 조그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창의성을 발휘해서 지역을 살리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창생이라는 그런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여행을 다녀왔던, 일주일 여행을 다녀왔던, 전철로 여행을 다녔던 오사카, 코베, 교토, 관서 지방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를 제가 부산과 비교하는, 부산, 울산, 경주와 비교하는 칼럼을 한번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 비교를 보시면 이제 오사카라든가 코베라든가 교토가 뭐예요? 자신가 잘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 부존자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것들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인상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일본의 낙골당 문화라는 것이 이제 발전해 있는데 저도 사전에 몰랐었는데 오사카역에서 이렇게 전철 노선을 보다 보니까 고야산이라는 데로 이제 전철이 가더라고요. 광역 전철이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거죠. 가봤더니 엄청난 낙골당 지대인데 뭐 일본의 그런 이 낙골 문화를 갖다 체험한 것도 좋았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절들이 그 지역을 갖다가 템플스테이의 명소로 이제 뒤바꿔 놨어요. 그리고 지역의 그런 농촌 지역을 갖다 이제 발전시키는. 코베를 가봤더니 코베 전철역 앞에는 소고기가 유명합니다. 코베 소고기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북이 또 이제 안동이라든가 영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영천이라든가 경주 다 소고기가 좀 유명한 편입니다만 코베 소고기가 일본에서 최고 유명하죠. 우리는 소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숯불에 굽죠. 일본의 소고기는 철판구이입니다. 일본식 소고기 요리는 철판구이 요리가 되게 그걸 이제 명품 아이템으로 이제 이 발전을 시키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뭐 아리마 온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케이블카
요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케이블카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뭐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남발되는 것은 좀 우려를 갖다 이제 사고 있는데, 일본 지방자치단체도 뭐예요? 케이블카를 활용해서 지역의 명소들을 갖다 이렇게 연계하는 전략. 뭐 그다음에 코베는 개항도시다 보니까 개항장 같은 것들도 이제 발전을 시켰고, 나가서 뭐 교토 같은 경우에는 문화 경쟁력이 살아있죠. 교토 시내 가보면 지금도 게이샤의 무대가 있습니다. 우리 요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이샤의 그런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그런 왕궁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경쟁력을 갖다 높이고 있고, 또 일본이 자랑하는 국립대학 시스템, 뭐 동경대학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교토대학,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런 교토대학 같은 거를 갖다가 뭐 식민지대 우리도 만들었었죠. 경성제국대학. 뭐 그게 더블린으로 얘기하면 더블린에 트리니티 대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초기 시절에는 식민지 사람들은 입학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원성을 샀던 우리도 그랬죠. 경성제국대학이. 뭐 그런 전통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대학 경쟁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교토 지역의 그런 높은 경쟁력 같은 것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작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분투하고 매진하는 그런 사례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그런 교훈점, 학습 포인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가까우니까 뭐 요즘 일본 가는데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상황이랍니다만, 배우러 가신다라고 얘기하면 적극 가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정면 교사하고 반면 교사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제 잘 전맥을 시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은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도시들을 이렇게 한번 쫙 돌아본 느낌이었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과 휴식이 조화를 잘 이루는 한국형 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네. 그것도 참 궁금해졌거든요. 제가 아까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이제 첨단 산업과 어메니티의 조화에서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이제 눈여겨보는 도시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도시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도시, 단층형 지방자치를 시험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이 두 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을 갖다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주와 세종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뭐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얘기하면 네. 혁신도시와 테크노폴리스가 권역별로 있습니다. 그게 좀 존재감이 미약한 그런 상태긴 하지만, 혁신도시라든가 테크노폴리스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지방의 거점 도시들을 갖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강연 여러분께서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으시던데요.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아시아에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시가 있을 텐데요. 중국의 베이징은 어떤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서양 도시들을 많이 말씀드려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징도 이제 최근에 간단히 이제 갔던 그런 여행지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베이징을 가서 이제 보고 느낀 점은 역사 유산이라는 것이 이제 베이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좀 전에 어메니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금성부도 전 이화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넓은 호수와 그런 생태적인 풍광 같은 것들이 이제 절묘하게 잘 개발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곽에 가보면 용경엽이라는 그런 또 고원도시 베이징을 갖다 이제 적시는 그런 댐이 있습니다. 그 댐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휴양, 문화 유적 같은 것들이 이제 만리장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어우러진 모습. 여러분들 베이징 가시면 누구나 가는 그런 장소들인데, 그런 거에서 이제 베이징의 경쟁력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이란 도시는 순환도로가 발전한 도시입니다. 한 6겹의 순환도로가 있는데, 그 순환도로를 따라서 이제 다양한 특성화 부지 같은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점에 우리가 좀 착안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베이징도 도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싱가포르는 늘 우리나라하고 비교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싱가포르의 그 도시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싱가포르는 크게 아버지 리칸유 시대의 그 싱가포르와 아들 리센 룽 시절에 이제 그 싱가포르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칸유 시대는 산업화 모델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리센 룽 시절은 서비스업이라든가 첨단 산업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 리조트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관광 산업 같은 것들을 육성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역점 육성하고 있는 세 가지 전략 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싱가포르 도심 핵심에 있는 바이오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영국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바꿨는데, 그곳을 가보면 이곳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어느 쾌적한 공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공원 커넥터 구상이라 그래갖고 도시 전체를 공원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구상을 통해서 공원 확장에 이제 매진해왔고, 그런 것들이 싱가포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뭐 퓨전 산업이라든가 물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목할 싱가포르의 그런 그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전략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상당히 인상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싱가포르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교재로 쓰고 있는 책을 국내에 번역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역동적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그 역동적 거버넌스의 핵심 키워드는 유능한 인재, 신속한 절차, 실용적 문화입니다.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남보다 미리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두루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다 보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성과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싱가포르도 정말 직접 봤을 때 굉장히 발전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계획들이 있었군요. 하나 첨언하자라고 얘기하면, 싱가포르가 도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도시 재생, 재개발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은 우리 지방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교수님, 세계 여러 도시 여행으로 다니셔갖고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주로 다니신 게 주로 사업적이나 경제적인 거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휴양 관광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양 관광지로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는 도시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배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귀가 솔깃한데요. 휴양지. 제가 오늘 세계 도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다른 얘기를 듣고 싶은 것 같은데, 그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슬로우 시티입니다. 슬로우 시티가 이제 결국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완도에 있는 청산이라든가 하동에 있는 악양이라든가 이런 데가 유명하죠. 근데 제가 발견한 슬로우 시티의 명소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최근에 모 일간지에 이제 칼럼으로 썼던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슬로우 시티의 비상을 준비한 사람들 어디냐 하면은 단양과 영월입니다.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갖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단양 같은 경우에는 자연 휴양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 동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마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최근에는 이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갖다 패키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 공간을 잘 가꾸고 있고요. 영월 같은 경우에는 천문대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도시 안에 내려가면은 또 여러 가지 그런 김삿갓 계곡, 한반도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공무원들이 상당히 창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를 갖다 하나 정도 더 소개하면은 발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즘 발리가 디지털 노마드의 천국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해안가 발리가 아닙니다.
그 해안가, 우리가 이제 발리 여행 가면 해안가에서 주로 이제 바캉스를 즐기다 오는데, 이 디지털 노마드의 천국은 발리 중간에 있는 화산지대, 그 고산지대 우보시라는 곳이 있는데, 뭐 다락눈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청정 자연과 싼 물가와 풍요로운 쾌적한 그런 환경, 그리고 어메니티가 이제 아주 넘쳐나는 그런 지역에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세도나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되게 창조성이 발현되는 곳, 기가 충만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화가라든가 예술가들의 천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 주변의 그런 멋진 풍광이라든가 쾌적한 시설 같은 것들이 이 여행객이 됐던 아니면 주민이 됐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그런 도시들을 갖다 이제 슬로우 시티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슬로우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테마가 비무장지대입니다. 세계인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애절한 스토리가 있죠. 국제평화지대 구상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한다라고 얘기하면 한국형 슬로우시티의 그런 사례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비무장지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도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자치분권이 도시 브랜드를 깨운다라는 주제였잖아요. 근데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화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무원이 됐든 기업이 됐든 확실한 주체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협력 방식, 뭐 거버넌스 방식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략 기획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미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매진하면은 경쟁 도시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창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네. 대답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짧은 세계 여행을 하고 온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가 쫙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롤모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게 특강해주신 김정렬 교수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경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